여러모로 쿠바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우선 지리를 보면 미국 플로리다 최남단에서 쿠바 하바나 항구까지의 거리가 고작 160km입니다. 가까운 만큼 미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야구입니다. 이 야구가 원래는 미국 스포츠지만 쿠바에서는 국민 스포츠급으로 엄청난 인기가 있죠. 선수들 실력도 뛰어나서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도 꽤나 많은 선수들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봤을 때 쿠바는 미국과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쿠바는 사회주의 정권이 세워진 이후 거의 70년 가까이 이 체제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눈엣 가시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었죠. 특히 냉전 시기 동안 쿠바는 소련의 미사일 기지가 되면서 제3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몰고 간 적도 있을 만큼 미국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19세기 동안 미국은 쿠바를 병합할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미국은 그 2번의 기회를 포기했습니다. 만약 그때 미국이 쿠바를 자신들의 영토로 합병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혁명도 없었을 것이고 카스트로도 등장하지 않았을 거고 쿠바는 지금 완전히 다른 나라였을 수도 있죠. 역사에서 대체 그 2번의 기회는 언제였고 왜 미국은 쿠바를 2번이나 차지하지 않았던 걸까요? 우선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시간을 19세기 중반으로 돌려야 합니다. 당시 미국은 말 그대로 국가적으로 체급을 키우던 시기였습니다. 중부로 진출하면서 영토를 넓히고 멕시코와의 전쟁을 통해 캘리포니아, 텍사스, 서부 전역에 이르는 광대한 땅을 손에 넣었죠. 미국 외교를 이해하려면 한 가지 개념을 꼭 짚고 가야 합니다. 바로 멀로주의입니다. 최근 트럼프의 돈로주의 때문에 들어보셨을 텐데 1823년 제임스 멀로 대통령이 선언한 이 원칙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였습니다. 유럽은 더 이상 아메리카 대륙에 개입하지 마라. 아메리카 대륙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말라는 거였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1823년에 미국은 독립한 지 40년도 안 된 신생국이었고 해군의 힘도 상당히 약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스페인 같은 유럽 열강과는 체급 차이가 확연했죠. 그래서 멀로주의는 힘의 선언이기보다 미국이 원하는 의지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840년대로 오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국의 체급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멕시코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토를 2배로 넓히면서 우리 싸움 잘하는데? 라는 자기인식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그러자 미국 사회 전체에 우리는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다 라는 분위기가 퍼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자신감이 하나의 신념으로 굳어졌는데 그게 바로 매니페스트 데스티니, 한국말로 하면 명백한 운명입니다. 미국인들은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영토를 넓히는 건 욕심이 아니라 운명을 수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우리가 커지는 건 선택이 아니다. 신이 우리에게 준 사명이다 라고 믿기 시작한 거였죠. 그래서 원주민 땅을 밀어내도 멕시코 땅을 빼앗아도 다른 나라 영토를 탐내도 그건 침략이 아니라 역사가 가야 할 방향이라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어느덧 서부는 이미 거의 다 차지했고 남쪽은 멕시코로부터 얻어냈고 그렇다면 남은 핵심 요충지는 딱 하나, 바로 쿠바였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섬이 아니었습니다. 설탕 산업의 중심지였고 노예 노동에 기반한 거대한 경제권이었으며 카리브해 항로를 통제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게다가 쿠바를 쥐고 있던 스페인 제국은 이미 쇠퇴의 길로 들어선 상태였죠. 미국의 엘리트들은 점차 쿠바 땅을 탐내게 되었고 결국 오스텐드 선언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오스텐드는 벨기에 도시 이름입니다. 1854년 가을 미국은 유럽에 파견해둔 외교관 3명을 벨기에 오스텐드라는 해안 도시로 불러 모읍니다. 당시 영국 주재 미국 공사였던 제임스 뷰캐넌, 프랑스 주재공사 존 메이슨, 그리고 스페인 주재공사 피에르 술레. 이 세 사람은 단순한 외교관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뷰캐넌은 훗날 미국 대통령이 되는 인물이고 술레는 노예제 확장을 노골적으로 주장하던 강경한 인물이었죠. 이들이 유럽 한복판에서 비밀 회동을 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쿠바를 어떻게 미국 땅으로 만들 것인가? 그리고 그 결과물이 바로 오스텐드 선언이었습니다. 이 문서의 핵심은 지금 봐도 놀랄 만큼 노골적입니다. 첫 번째로 문서 안에서 쿠바는 미국의 자연스러운 부속물로 묘사되었고 멕시코만과 미시시피 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땅으로 규정되어 있었죠. 그래서 미국이 쿠바를 스페인으로부터 구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시된 금액은 당시 기준 약 1억 3천만 달러였는데 이 금액은 1867년 미국이 알래스카 구매 때 쓴 720만 달러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었죠. 두 번째 내용은 당시 쿠바를 식민 통치하던 스페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선언문은 만약 스페인이 이 제안을 거부한다면 멀로주의 논리에 따라 전쟁도 불사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죠. 그렇다면 실제로 스페인은 쿠바를 팔 생각이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 스페인은 이미 여러 차례 쿠바는 어떤 가격에도 팔지 않는다고 못 박은 상태였습니다. 쿠바는 스페인에게 남은 마지막 핵심 식민지였고 제국의 체면을 살려주는 상징적인 땅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쿠바에는 수만 명의 스페인 병력이 주둔하고 있었고 스페인은 쿠바는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지킨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오스텐드 선언은 사실상 스페인과의 전쟁 가능성을 전제로 한 위험한 문서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오스텐드 선언이 처음부터 공개용 문서가 아닌 기밀 문서였다는 점입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피어스 행정부는 이 회동을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했습니다. 이 문서가 공개되는 순간 미국 내부에서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이 불어올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내용이 외부로 흘러나가 버린 거죠. 미국 언론들은 곧바로 이 문서를 입수해 전문을
사진을 공개했고 미국 정치판은 그대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당시 미국은 남북 갈등으로 내전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국가 전체가 노예제 문제로 쪼개지기 시작하던 때죠. 이 선언은 결과적으로 북쪽의 반노예제 세력에게 완벽한 공격 대상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새로 차지한 영토를 그냥 하나의 주로 바로 편입하지 않았습니다. 인구가 많으면 여러 개의 주로 나누는 게 일반적이었죠. 당시 쿠바 인구는 약 120만 명이었고 그중 37만 명 이상이 흑인 노예였습니다. 즉 만약 쿠바가 미국으로 들어온다면 노예 해방을 지지하던 북부의 주가 아닌 남부의 노예주로 두세 개 주로 합쳐질 가능성이 높았던 거죠. 쿠바가 두세 개의 노예주로 추가되다면 의회에서 표 싸움이 힘들어질 것을 걱정한 북부 정치인들은 쿠바 병합에 거센 반대를 했습니다. 또 몇몇 사람들은 IT 역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9세기 미국인들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악몽이 공통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IT 혁명으로 노예들이 백인 주인을 학살하고 세계 최초의 흑인 공화국을 세운 사건이었죠. 당시 아메리카 대륙에 있던 백인 사회 전체에 충격을 남긴 사건으로 쿠바를 병합할 경우 데자뷰처럼 이런 일이 생길 걸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쿠바에서 노예 반란이 일어난다면, 바다를 건너 남부 전역으로 전파된다면 노예제 사회 전체가 흔들릴 위험도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이러한 이유로 미국은 선언문 속 계획을 직접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예제와 엮이게 되어 남북 갈등만 심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없던 일이 되었던 거죠. 그러다 쿠바에 대한 스탠스가 급변한 건 189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쿠바에서는 스페인에 맞선 독립전쟁이 격화되고 있었고 미국 언론은 이를 연일 선정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스페인이 쿠바인을 학살하고 있다. 문명국가 미국이 개입해야 한다. 그러는 도중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1898년 아바나 항구에 정박해 있던 미국 전함 메이노가 폭발한 겁니다. 원인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미국 언론은 즉각 스페인의 소행으로 몰아갔고 여론은 순식간에 전쟁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결국 미국은 스페인에 선전포고를 하고 곧바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불과 몇 달 만에 전쟁을 끝냈고 쿠바, 푸에르토리코, 괌, 필리핀도 차지하며 본격적인 제국으로 탈바꿈하게 됐죠. 이 시점에 미국은 더 이상 유럽 열강을 두려워하던 신생국이 아니었습니다. 힘도 있었고 명분도 있었고 실제로 해외 영토를 병합할 능력도 갖췄죠. 이제 질문은 독립한 쿠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였습니다. 쿠바는 분명 스페인으로부터 벗어났지만 아직 완전한 국가라고 부르기엔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독립 과정에서 행정은 붕괴돼 있었고 치안도 재정도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쿠바의 독립이 쿠바 혼자 힘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국은 쿠바 독립전쟁에 직접 개입했고 병력을 보내 싸웠고 전쟁이 끝난 뒤에도 군정을 통해 쿠바의 행정과 질서를 사실상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즉 미국 입장에서 쿠바는 외교적으로 도와준 나라라기보다 직접 피를 흘리며 독립을 위해 싸워준 나라였습니다. 보상을 바래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전쟁이 끝나자마자 미국 내부에서는 곧바로 격렬한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병합 찬성론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주장했죠. 쿠바는 현실적으로 미국의 보호 없이는 살아남기 어렵다. 지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이미 미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와 있다. 그렇다면 차라리 애매한 독립 상태로 두느니 깔끔하게 미국 영토로 편입하는 게 안보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훨씬 낫다는 논리였습니다. 특히 군부와 공화당 강경파는 쿠바를 멕시코만 방어의 핵심 요충지로 봤습니다. 플로리다 바로 아래에 있는 이 섬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면 언젠가 또 다른 강대국이 다시 개입할 수 있다는 불안이 컸던 거죠. 반면 병합 반대자들이 가장 먼저 꺼낸 논리는 신뢰였습니다. 미국은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전 세계를 향해 우리는 쿠바를 차지하기 위해 싸우지 않는다. 쿠바를 해방시키기 위해 싸운다. 라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는 실제로 쿠바를 병합하지 않겠다는 결의 아닌 텔러 수정 조항까지 통과시키기도 했죠. 또 미국에서는 전쟁 직후 미국 반제국주의 연맹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엔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 마크 트웨인 같은 당대 미국을 대표하던 인물들이 참여했죠. 이들이 던진 질문은 미국은 공화국인가 제국인가 였습니다. 쿠바 합병 문제를 두고 미국이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하고 제국주의의 길로 들어가선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 거죠. 반대론자들이 던진 또 다른 질문은 그럼 쿠바인은 미국 시민이 될 것인가? 였습니다. 당시 미국 사회는 이 질문을 감당할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에 미국은 흑인 시민권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고 인종차별이 일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인종 사회인 쿠바를 받아들인다는 건 현실적으로 또 다른 사회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였던 거죠. 이제 미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쿠바를 병합하자는 쪽도 병합하면 안 된다는 쪽도 각각 충분히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어느 한쪽을 고르기엔 정치적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결국 미국이 내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쿠바를 직접 식민지로 만들지는 않는다. 하지만 미국의 안보와 이익을 위협하도록 놔두지도 않는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식, 그 결과물이 바로 플랫 수정 조항이었죠. 플랫 수정 조항은 찬성파와 반대파의 요구를 하나의 문서 안에 절묘하게 섞어놓은 정치적 타협이었습니다. 먼저 병합 찬성파의 요구를 들어준 내용을 보면 영토를 직접적으로 얻는 것보다는
통제력을 발휘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미국은 쿠바의 독립이나 질서가 위협받는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군사 개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판단은 쿠바가 아니라 미국이 했습니다. 또 쿠바는 미국의 동의 없이 다른 나라와 외교 협정을 맺을 수 없었습니다. 형식상 독립국이지만 외교의 방향은 워싱턴이 쥐고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쿠바 영토 내에 해군 기지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 본토 남부의 안전을 지키고 카리브해에서의 영향력을 발휘하려 했던 건데 이 조항으로 만들어진 곳이 바로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관타나모미 해군 기지입니다. 정리하면 미국은 쿠바를 병합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것과 다름없었죠. 병합 찬성파 입장에서는 영토를 갖지 않고도 원하던 건 거의 다 얻은 셈이었습니다. 이제 병합 반대파 쪽을 보면 이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건 미국이 미래의 노골적인 제국주의 국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플랫 수정 조항은 바로 이 지점을 건드렸습니다. 쿠바는 형식상 독립국으로 남아 자기 국기를 갖고 자기 정부를 세우고 자기 헌법을 가진다는 것이었죠. 이 말 덕분에 미국은 과거 유럽 제국들과 선을 그을 수 있었고 떳떳하게 우리는 식민지를 만들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아주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병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쿠바 사람들을 곧바로 미국 시민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투표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인종 문제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 머리 아픈 질문들을 당장 마주하지 않아도 됐던 겁니다. 정리하면 미국은 플랫 수정 조항을 통해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겼습니다. 하지만 이 타협은 쿠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선택이었습니다. 쿠바의 시선에서 보면 이랬죠. 우리는 스페인에서 벗어났다. 그런데 이제는 미국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나라가 됐다. 그래서 플랫 수정 조항은 미국에게는 완벽한 타협이었지만 쿠바에게는 주권이 유예된 독립으로 느껴졌습니다. 이 불균형은 시간이 갈수록 쌓였고 결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쿠바 혁명으로 이어지는 감정의 씨앗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남습니다. 만약 그때 미국이 쿠바를 하나의 주로 아예 합병했다면 쿠바의 역사는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까요? 혁명도 카스트로도 미국과의 대립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 선택 하나가 세계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을지도 모르는 거죠.